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 6번째 시간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객체 지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 이어서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자, 객체 지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은 객체 지향에 관련된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잘 정리하시면서 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목표를 꼭 달성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문제풀이는 좀 집중력을 많이 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이 풀어봤던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올 가망성도 있고, 또, 약간 비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풀이 시간은 본 강의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제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창을 한번 띄워봤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창을 띄워봤는데, 혹시나 이제 제 이 그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거슬린다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렇게 가려놓고, 자, 오디오와 이 화면만 보고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저번 시간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또 저랑 같이 실기를 함께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라는 과목, 이제 과거의 명칭은 알고리즘이라는 명칭이 있었죠. 그 알고리즘이 사실 비전공자가 접하기에는 절대로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실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는 필기를 합격하시고 어차피 실기를 쳐야만 또 합격을 하셔야만 여러분한테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실기까지 들어야 되니까 저희 못난 얼굴을 계속해서 또 실기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풀 때도 항상 제 목소리를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자격증이 손에 쥐는 그날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싫으나 좋으나 그쵸? 봐야 되니까 끝까지 못난 얼굴 봐주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합격생 수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말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합격생 수의 대부분은 60점에서부터 한 65점 사이에 다 몰려 있어요. 대부분 퍼센트가. 그런데도 반면에 불합격생 수는 59점에서 55점 사이에 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제가 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잡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오면 그날 저녁 6시 또는 기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고 거의 한 몇 분 내에 가다반을 올려주죠. 그 가다반으로 채점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한 80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두 문제가 뭐 답안이 좀 잘못됐다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하진 않잖아요. 근데 60점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여러분한테 안 드리기 위해서 문제풀이 강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문제풀이 자꾸 하면서 반복해서 알아주시고 문제 풀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거 본강을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반드시 시험 치고 나왔을 때 80점 정도 적어도 한 70점 이상 정도를 맞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은 내리고요. 자, 1번 문제 뭐 여담이 길었는데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 편한 마음으로 이번 객체 지향 문제도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자, 객체 지향 개념에서 오퍼레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퍼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운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운영은 오퍼레이션 객체 지향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어트리뷰트죠. 속성을 변화시키는 게 객체 지향의 특징이다. 클래스도 아니고 오브젝트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에요. 어트리뷰트 속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전통적 시스템의 함수 또는 프로시저에 해당되는 연산을 하는 기능이 뭐냐? 그쵸? 연산을 하는 기능이 바로 메소드라는 거. 우리 객체지향 개념에서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죠. 메소드와 메시지의 차이점을 통해서 메소드가 연산을 하는 기능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3번 문제 객체지향 개념 중에 개념 중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이게 뭡니까? 유사한 객체. 뭐 중학교 3학년이면 중학교 3학년 안에는 중학교 3학년에 관련된 아이만 들어있고 컴퓨터 공학 가면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만 들어있는 거죠.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객체지향 기법에서 메타 클래스는 클래스 계층 트리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메타 클래스이기 때문에 최상단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메타라는 말 자체가 좀 광범위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최상단에 위치한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객체지향 기법에서 그럼 메시지의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메시지의 전달은 객체지향의 이 객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오브젝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번에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에서 메소드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돼야 되느냐? 역시나 객체지향의 객체라는 말은 오브젝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브젝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라번이 정확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메소드의 시작되는 시점은 오브젝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메소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6번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는 역시나 오브젝트가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가? 메소드를 부른다. 그러니까 6번, 7번 문제가 역시나 연결되는 문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8번 문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객체지향의 개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들이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화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번 시간에 풀게 될 용어들이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이에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은 전부 다 뭐야? 객체지향 기법에 사용되는 거죠. 모듈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통적 개발 방법론의 구조적 프로그래밍론에서 모듈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객체지향 기법에서도 모듈화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이런 거는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는 사용되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문제는 객체지향의 용어입니다. 용어 중에서 자료 부분과 연산 또는 함수 부분 등 정보 처리에 필요한 것을 하나의 한 테두리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캡슐화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답을 찾으세요. 캡슐화에 대한 얘기고 역시 객체지향 개념에서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함께 묶어서 외부와 경계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 역시나 캡슐화에 대한 의미예요. 자, 캡슐화가 답인 문제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어서 캡슐화 말고 이제 정보 은닉 그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용어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되죠. 자, 11번 문제 역시나 캡슐화에 대한 문제인데 캡슐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게 되고 캡슐로 쌓여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분석 단계가 간단해진다. 이건 아니고요.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의 재사용을 쉽게 하고요. 캡슐화된 객체 간의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된다. 가만히 보니까 다들 그 파냄새 나는 게 또 눈에 보인다 그죠? 분석 단계가 간단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 자, 12번 문제는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나왔으니까 이 정보 은닉, 정보 은폐 영어로 하면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용어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용어 문제 나오면 오히려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시 13번 문제도 정보 은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쵸?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은폐, 정보 하이딩을 인포메이션 하이딩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객체지향 기법에서 상속, 인헤리턴스, 상속은 물려받는 거라는 개념 아시면 돼요. 상속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이점이 뭐냐면 4번에
클래스와 오브젝트를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물려받아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게 인헤리턴스 상속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15번 문제 역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역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자연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사용률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다는 게 장점이죠.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물론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빨라진다기보다는 과거 전통적 개발 방법론을 쓰든 객체지향을 쓰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느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정답은 나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서 4.2 단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4.2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객체지향 개발 단계와 분석 단계. 역시 객체지향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와 분석 단계가 필요하겠죠. 자, 우선 순서를 물었습니다. 그죠? 뭐 구조적 방법론이나 그 순서가 비슷하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맨 첫 번째가 뭡니까? 그쵸? 계획부터 먼저 잡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뭡니까? 분석을 하게 되겠죠. 분석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뭐합니까?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구현을 하게 되겠고 구현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적 기술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기술은 1960년대 후반에 처음 제기됐고요.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관련됐고요.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가 아니죠. 분석 단계는 객체를 형상화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고 설계 단계에서는 객체를 구체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되고 구현 단계에서는 객체를 뭐 클래스로 정의하거나 또 명시하는 그런 단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문제풀이 앞단원의 4.2 단원의 갈로 1번에 큰 그 양갈로 1번에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 개발 단계에 그 밑에 있는 반갈로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 4번에 보시면 분석은 객체를 형성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설계는 줄 쳐볼까요? 설계는 객체를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체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클래스로 정의 또는 명시하는 단계다. 프로그래밍이 이제 구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찾으셨습니까? 그쵸? 4.2 단원의 양갈로 1번의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의 개발 단계의 그 아래쪽에 반갈로 1, 2, 3에 4번에다가 줄을 좀 쳐놓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는 객체지향 기술에 대한 설명 중 역시 옳지 않는 것은 자, 객체란 오브젝트란 필요한 자료 구조와 이에 수행되는 함수들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의미하는 거고요. 클래스란 객체 타입을 말하고 객체들이 갖는 속성과 또 적용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 툴이라고도 하고요. 상속은 상위 클래스가 갖는 속성 연산 그대로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분석과 설계 구현 작업이 폭포수 모형과 같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건 아니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객체에 대한 개념과 클래스에 대한 개념, 상속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는 자, 객체지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라본이죠. 그 피터첸의 ER 다이어그램은 객체지향 분석의 표기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아니죠. 객체지향 분석 기법도 피터첸의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표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객체지향 분석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객체지향 분석 과정은 객체 관계의 모형을 생성하고 객체 행위에 대한 모형도 생성하고 클래스와 클래스의 계층을 명시하는 건 아니고요. 객체와 연관된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객체의 관계, 객체의 행위, 객체와 연관된 자료 구조의 표현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고요. 자, 객체 모형 중에서 동적 모형, 기능 모형 또 그죠? 세 개. 객체 모형, 동적 모형, 기능 모형. 이거 뭡니까? 객동기라고. 그쵸? 객동기. 뭡니까? 누굽니까? 람보죠, 람보. 럼바우의 기법 가버립니다. 자, 역시 본 강의를 안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럼바오를 읽을 때 발음할 때 좀 람보랑 좀 비슷하죠. 람보가 한참 그 유명했을 때 당시가 우리나라의 어떤 격동기다 해서 제가 외울 때 객동기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그죠? 객동기 순서도 객동기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럼바오, 람보 나오면 객동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다음 페이지 문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저는 문제 이렇게 읽을게요. 이제 람보의 객체 모델링 기법의 세 가지는 객동기다. 그래서 아닌 것은 나번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역시 람보의 관계가 없는 것은 객동기니까 답은 나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 문제가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와요. 이번 시험에 여러분 치는 시험에 만약에 안 나오면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 나오게 되고, 그죠? 앞에 두 회가 안 나왔으면 여러분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객동기.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보세요. 10번 문제가 역시 람보의 순서, 이건 순서가 아니네요. 그죠? 자, 순서가 아니고 상태도를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상태도는 반드시 동적 모델링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는 반드시 기능 모델링이 돼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 그러면 객동기의 객체도 필요하겠죠. 객체도가 객체 모델링에 사용된다. 이것도 하나 적어두세요. 객체 모델링에 사용된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 하면 객체도, 기능 모델링 하면 자료 흐름도 DFD라고 하죠. DFD.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이라면 상태도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는 같이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럼바우의 분석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객동기 찾는 거니까 정답은 객체, 영어로 나옵니다. 그죠? 오브젝트가 객이고, 펑셔널이 기능이죠. 기능.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그죠? 동이죠. 동적이죠. 동적. 그러니까 정적 하면 스테이틱이고 동적 하면 영어로 다이나믹이고 아닌 것은 카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동기를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번 문제처럼 상태도가 동적 모델링, 자료 흐름도가 기능 모델링, 그리고 객체도는 객체 모델링이라는 것도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가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람보 나오면 뭐 한다? 객동기로 외우라 그랬다. 순서가 객동기 순서니까 정답 가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동기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죠. 객체 지향 분석 과정 중에서 객체들의 제어의 흐름, 상호 반응, 연산 순서 이거 나타내는 거 객동기 중에서 뭐냐 이 말이죠. 이거는 동적 모델링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어요. 동적 모델링이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역시나 이거는 이제 객동기 중에서 기능 모형의 설계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입출력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기능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다음에 제약사항을 결정하고 최소화하는 단계, 요 단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CBAD니까 CBAD 다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4.3단원으로 넘어갔죠. 4.3단원은 이제 객체 지향의 설계, 구현, 테스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간단하게 몇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형적인 타입인 사용자 중심 그리고 대화식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합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이고요. 자, 이러한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는 것은 객체지향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체와 그리고 속성 그리고 연산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의고요. 맞는 말이고, 시스템 기술서의 동사는 객체를, 명사는 연산이나 객체에서 나타낸다. 이건 아니고요. 나번이 답이네요. 틀린 건 보지 마시고 맞는 것만 보세요. 자, 객체지향 설계를 문서화할 때 객체와 그들의 부객체의 계층적 구조를 보여주는 계층 차트를 그리면 유용하다. 그러니까 상속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그려주면 유용하다는 얘기고, 객체는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답으로 객체는 순차적 동시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라고 틀린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나번이니까 맞는 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절차를 표현하고 형식적인 전략으로 기술한다. 이거 아니고요. 정답은 나번이고,
객체의 속성과 자료 구조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와 메시지의 특성을 세분화해서 세부 사항을 정제화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객체 지향 설계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역시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틀린 거는 보지 않도록 합니다. 자, 4번 문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 OOP라고 하죠. 영어 약자로 따지면 이 개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절차 중심이 아니고 객체지향은 비절차 중심이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스몰 토크와 C++ 등이 있다. 이것도 다음 중 객체지향 언어에 속한 것끼리 묶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스몰 토크 C++은 C++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추상화, 캡슐화, 모듈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사용했던 용어고요. 설계 시 자료와 자료가 가해지는 프로세스를 묶어 정의하고 관계를 규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죠. 자, 객체지향 테스팅 전략 중에서 단위 테스팅에 사용되는 것이 어느 것인가? 이 단위 테스팅에 사용되는 게 바로 클래스 테스팅입니다. 정답 가번이고, 객체지향 테스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클래스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확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단위 테스트에 사용되는 클래스 테스트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상속성이나 정보 은닉이나 뭐 캡슐 하나 뭐 이런 용어 위주로 객체지향 이 과목을 잘 정리해 두시고 용어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이 소프트웨어 공학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적 주제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또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또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7강 열심히 들으시고 또 문제풀이를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또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역시나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